편의점업계가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밝혀줘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금리 자동 인하 제도가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기 전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해외 주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주식, 특히 아마존에 많이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 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코이로를 만나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서로 제살 깎아먹으며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까지 확 올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본사와 점주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자율적으로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게 담합의 소지가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공정위의 근접 출점 제한이 공정거래 위배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업계가 과당 경쟁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근접 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위에 담합 소지가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리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일정 거리 내에서는 출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요. 이게 7월 말에 했는데요. 네. 아직 결과를 못 받고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존 원칙을 뒤집어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유권 해석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천연도에 이종 브랜드 간에 이제 거리 제한하는 방식은 담합이다라고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자유계약 형태로 각사가 모여서 합의해서 80m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명시적 합의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시장상에 아무리 변해도 저희가 담합으로 볼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기존 사업자 중심의 시장 고착화와 소비자 후생도 문제입니다. 특히 후발주자인 이마트24가 복병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출점을 더 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되는데 그 근접 출점에 대한 거리라는 게 결정되면은 뭐 후발주자들에게는 조금 유예 기간을 좀 뭐 준다든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변하는 상황에 맞게 인식도 개선해야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과당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던 저축은행 금리 자동 인하 제도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겠다고 공약한 만큼 내년쯤이면 금리가 추가로 내릴 텐데요.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금리 자동 인하 제도를 서둘러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없는 항변을 해오던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 기존 대출은 갱신 연장할 때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만기가 남은 대출은 최고금리를 초과해도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요구대로 저축은행 중앙회가 약관을 바꾸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일 저축은행 업계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조 원이 넘었다는 발표가 나오고 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체들이 초반에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 판단해 새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내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연내 도입은 확실시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국내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해외 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주식에 종목으로는 아마존에 많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의 국가별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약 60%로 가장 컸고 중국이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도 순위에 있지만 투자 비중이 각각 4.1%, 2.6%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무역전쟁과 신흥국발 위험으로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많은 자산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텐센트는 8월 말 기준으로 1월 고점에 비해 28% 이상, 항서제약도 5월 고점에 비해 34% 이상 하락했지만 고액 자산가의 매수 상위 5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전쟁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 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등 상황을 고려할 때 증시가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국가의 산업을 대표하는 우량주의 경우 증시 회복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해외 투자 선호국가 1위로 뽑힌 바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해외 종목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62.6%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며 매월 매수 상위 5개 종목에 포함됐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유망 해외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며 수수료와 환율에 주의한다면 양호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생겨난 지 11년 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기업 수가 2,000개를 넘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경제는 연약하다는 편견을 넘어 시장경제 중심에서 경쟁하고 국제 무대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코이로를 고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방, 지갑 같은 가죽 패션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코이로. 2014년 코이로를 설립한 대표 홍찬욱 씨는 강동구의 지역 제조업체와 청년, 그리고 어르신을 연결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5년째 기여해왔습니다. 즉 코이로가 지역 청년을 교육해 이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교육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마켓도 열며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꾸려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매년 평균 30명이 넘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시니어 일자리 80여 개를 만들어 왔으며 오는 10월 강동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 브랜드 랜드 1호점을 엽니다. 특히 코이로 식구들은 지난해 겨울부터 국제무대 진출을 위해 매일 밤 구슬땀을 흘린 결과 사회적 기업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 미펠쇼에 초청되며 사회적 기업의 활동 지평을 넓혔습니다. 지금 11년 됐잖아요. 그 상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복지라든지 자활 개념을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체감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회적 경제 가치가
또 확대될 수 있게 저런 총괄지침은 저희 하는 뭐 패션 제조라든지 IT라든지 다양한 범위에서 경제활동으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가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2007년으로 당시 사회적 기업은 55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2,000개를 넘어섭니다. 그간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인사혁신처는 민간 전문가를 공직자로 추천할 때 쓰는 국가인재 DB에 사회적 기업인을 포함시키기로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저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라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꾸린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꾸립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늘 보험업계 CEO들과 만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 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윤 원장은 또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FRS 17 도입을 위한 선제적 자본 확충도 당부했습니다. 윤 원장은 IFRS 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 평가 기준 등이 변경돼 보험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지급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결산 시스템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IT 기술 활용 능력을 높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을 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공개 효과를 두고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전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 공개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 지사는 취임 초부터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자신의 SNS 통해 거듭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오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참여 분양주택, 즉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원가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발주한 10억 원 이상 아파트 5건이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원가 공개라면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어떤 내역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기존에 공개가 이루어졌던 사업비 총액 외에도 설계 내역서,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가 공개됐습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가 됐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도 역시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원가 대비 분양가가 궁금해지는데 관련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경실련이 공사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 자료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공개 대상 아파트 5곳 중 2곳을 분석을 해봤는데 공사 원가의 실제 건축비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에 견저 3.3제곱미터당 26%가 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따져보면 소비자들은 실제 건축비보다 4,400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경실련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공공주거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도시공사도 보니까 이렇게 차익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된다면 민간에서는 더 많은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민간 아파트의 거품물도 제거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소비자들의 분양가 부담도 낮아지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최근에 이 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여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원가 공개를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집값 안정이 확실한 카드로 이 분양 원가 공개 카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면서 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내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인데요. 그 관련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간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때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2개 항목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이 항목을 2007년 참여정부 때 했던 것처럼 61개 항목까지 좀 늘리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 원가에 들어가는 조경, 타일 그리고 도배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 제도 도입 당시에 공공주택은 똑같이 61개 항목이 공개가 됐었고 또 민간주택은 7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끔 했었는데요. 이게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게 규제 완화 목적으로 공공주택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민간주택 분양 원가 공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궁금해지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동영 대표와 오늘 이번 주 국회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도 분양 원가 공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 대표가 김 장관에게 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김 장관은 작년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면서 일단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정부도 분양 원가 공개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면 실제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공개를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원가를 공개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가가 공개되면 아무래도 업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드러날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경실련 관계자의 말처럼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면 집값 거품을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요 입장입니다. 반대측 원가 공개 반대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게 공공기업은 좋지만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시스템과의 모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 들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정부가 추석 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분양 원가 공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논란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섭게 뛰는 집값에 최근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관련 정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유민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와 관련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 생산업체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수소 경제 등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유세 등 조세 정책이 부동산 안정의 목적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당정청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차분히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결론이 나면 적절한 창구에서 원보이스로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축에서도 국회에 함께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게 원래부터의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20대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이 3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16%, 대북 안보 정책이 11%, 열심히 한다가 10%, 서민을 위한 노력 복지 확대가 9% 등이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1%, 대북 관계 친북 성향이 8%, 최저임금 인상이 7%,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이 6% 순이었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스포츠 의류기업 크리스 FNC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골프 의류 전문 기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 스포츠웨어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1일 상장 예정인 크리스 FNC는 1998년 설립한 젠백스 그룹 계열사로 국내 골프 의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미국 골프웨어 핑을 시작으로 일본 프리미엄 영골프웨어 파리게이츠, 팬텀 등과 수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대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선보인 골프 액세서리 브랜드 고커와 명품 골프웨어 브랜드 세인트 앤드루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크리스 FNC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811억 원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16년 대비 31.4%, 32.4% 증가한 463억 원, 3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장 후 신규 브랜드 출시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매출액 5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크리스 FNC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34,000원에서 38,200원이며 17일에서 18일 일반 청약일을 진행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소비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라돈 침대와 관련 6,387명이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했다며 이달 중순 완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휴직기가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연간 22만 원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을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을 확정하고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남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이던 배추와 무의 소매 가격이 이달 들어 하락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배추 가격은 1폭당 6,807원으로 지난달 28일 정점을 찍었던 8,311원보다 18% 줄었습니다. 지난달 20일 한 개당 4,047원이었던 무는 394원 떨어져 3,653원이었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대책에 따른 빚중 물량 방출 확대, 반값 공급, 기상 여건의 호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